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20분 동안은 351선을 넘는 등 상승 시도가 있었지만 현 선물 매수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서 결국 윗꼬리를 크게 달아버렸고, 해외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조금 밀렸다고 하지만 유럽은 마이너스 1.4% 넘게 심각한 하락을 겪었고요. 미국은 그나마 다우지수 중심으로 선방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 중인데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그리고 시황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로 원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을 한국 시간 장 개시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 마치고 두 번째 거래일을 보내면서 양옵션 프리미엄이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나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장 초반 20분만 상승을 하고는 하루 종일 힘없이 밀렸는데요. 선물 시장 또한 외국인들이 9시 20분까지 4천억 가까운 선물 매수를 하면서 베이시스도 크게 개선시켰지만 이후에는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결국 장중에 증가시켰던 6천 계약이 넘는 미결제 약정이 모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12월 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선물 베이시스가 강세를 보이니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또 옵션이 내재 변동성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1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해외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우리 시장 변동성은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변동성 매도로 인한 시장의 상승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현물 시장인데 삼성전자가 또 4천억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틀어막고 있죠. 그나마 금요일날 SK하이닉스는 1,600억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8월 이후로 삼성전자에만 외국인이 8조, 8천억이 아니라 8조입니다. 8조 매도를 때리니 우리 증시가 눌리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삼성전자에 그런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이 정도면 잘 버텼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버틴 것은 현대차나 일부 금융주와 같은 밸류업 종목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삼성전자를 8조 때릴 때 인덱스 매도가 함께 나오면서 코스피 200 바스켓 중 관심을 덜 받는 종목들은 덩달아서 엄청나게 쳐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시황을 작성하기 전에 코스피 시총 1등부터 999등까지 쭉 돌려보기를 해봤거든요. 10년 전 기준으로 미드캡인 종목들이 5천억 내외였어요.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갖고 시총 1조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애널리스트와 그리고 매니저들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1조가 아니라 2조에서 한 10조 사이에 분포돼 있죠. 즉 미드캡이 2조에서 10조고 5천억 내외의 종목들은 그냥 스몰캡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물론 코스닥이 시총 5천억 이하는 아예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요. 지금 코스피 기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한 이유가 자산군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10년간 아주 확실하게 부스팅된 것은 부동산이죠. 이거 공감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빠르게 부스팅되는 것은 음식료, 인건비 다 고르게 날아가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디플레 같아요. 과거에 그 미드캡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시장이 관심을 받아서 시총이 2조에서 10조 사이로 날아간 거 말고 여전히 5천억 내외에서 징그럽게 문대고 있는 종목들 보면 얘네들 이거 시장이 관심을 받지 못해서 스몰캡이 된 것이지 여전히 딱 벌만큼은 잘 벌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안 버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마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느 순간 시장에 바람이 분다. 이게 밸류업이 됐든 밸류업 같지는 않아요. 저는 밸류업은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 저는 다른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싹 분다. 그러면 시장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도. 이거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의도 진주집 콩국수가 요즘 15,000원이죠. 근데 10년 전에는 정말 비싸다고 했을 때가 그때 9,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의도 생활 처음 할 때는 그때가 6,000원이었나 7,000원이었다 그랬어요.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매출이 10년 전 대비 5배 넘게 늘어났는데 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익은 10년 전과 그대로예요. 그리고 주가도 그대로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게 기회라고 봐요. 저처럼 이제 주식 바스켓을 만들어서 주식 한번 산 다음에 안 팔고 계속 깔고 가면서 그거를 이제 대용 걸어서 옵션 매도 느긋하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주식을 한번 싹 사 모을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모건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인데, 이것을 놓고 뭐 삼성전자의 선행 매도가 있었다 이런 의혹으로 조사가 들어갔죠. 근데 이 참 웃긴 게, 주가가 오를 때는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올리죠. 그리고 목표가를 올린 근거를 제시하는 리포트를 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애널리스트는 홀드든 아니면 셀이든 리포트를 내고 그 근거를 제시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매도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모멘텀을 꺾였는지 아니면 뭐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애널리스트가 뭔가 그 어나운스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는 지금 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홀드다 그러면 이건 매도 의견에는 다름없죠. 이 같은 삼성전자의 하락이 지금 2달 사이에 과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 모건 스탠리가 야 이거는 모멘텀 꺾였다라고 보고 셀 리포트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 봐라 하면서 사실상이 어떤 창구지도? 창구지도라고 해야 되나? 행정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지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덧붙여 이야기하면, 오래전에 그 도이치증권 사태가 있었을 때, 이거 도이치증권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얘기하면, 2010년 빼빼로 데이니까 11월 11일 날 그 옵션 만기일 장마감 동시효과 앞두고 도이치증권이 2조에 가까운 현물 바스켓을 패대기 치면서 풋옵션을 한 200배인가 날렸을 거예요. 그때 뭐 양매도가 됐던 풋매도가 했던 뭐 옵션 매도를 했던 뭐 자산운용사랑 뭐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박살이 났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시장 조작이다라면서 소송을 하고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주가를 밀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이지, 만약에 얘네들이 주가를 폭등시켰다, 그래서 콜옵션이 뭐 한 뭐 100배가 났다, 뭐 200배가 났다, 그럼 과연 조사를 했을까 싶어요. 이 같은 우리 시장은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한 구간에 들어선 것 같아요. 뭐 주말간에 러시아에서 핵위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금융시장이 철렁철렁하게 될 때마다 저는 이제는 주식 사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옵션 시장의 배려는 여전히 360에서 320 굉장히 넓게 형성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잔존일이에요. 지금 추석 연휴 있었죠. 그리고 연휴 끝나고 미국 옵션 만기 아주 무난하게 끝났죠. 이제 우리 시장은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3주밖에 안 남은 것에 비하면 옵션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특히 등가격보다는 외가격 옵션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은 상승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외가격 콜옵션을 사는 것보다는 등가격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강세 콜 스프레드를 짜갖고 뭉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외 시장은 반대로 상승 속도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다시 뒤집힐 수도 있는 구간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이 눌렸을 때 우리 시장에서 롱포를 잡는 식으로 강세 콜 포지션을 한 2주 정도 끌고 가다가 시장이 위쪽으로 돌아섰을 때 델타를 열어서 롱을 밀어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저는 우리 시장의 이제는 강세 뷰를 유지합니다.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외로 약보합 출발 후 오전장에 눌림을 보였어요. 그래도 옵션 만기 자체는 도치로 끝났는데, 그때가 이제 유럽은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8시 반에 이제 옵션 만기거든요. 그렇게 도치로 끝났는데 옵션 만기 이후에 또 밀렸어요. 그래서 유럽 마감은 무려 1.4%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상승분을 몽땅 다 되돌리는 그런 하락이 나왔죠. 유럽 증시 하락 이유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영국이 금리 동결을 문제 삼았는데요. FOMC에서 그 50bp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영국도 최소한 한 25bp 정도는 인하해서 따라가 줄 줄 알았는데, 이거 영국이 그 집값 문제, 여전히 높은 물가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아주 찬물이 껴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개별 종목을 보면 자동차 업종이 한 3.6% 하락하고, 그 버버리라고 있어요. 그 럭셔리, 영국이 럭셔리 업체인데 얘가 3.5% 하락을 한 등 여전히 중국 관련 익스포저가 있는 종목들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유럽도 그냥 같이 망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유로존 마감 때까지 채권 매도가 강하게 나오다가 유럽 마감 이후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서 마감했는데, 단기물은 뭐 눌린 부분을 꽤 많이 회복했는데 장기물은 회복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거 전까지는 시장을 어떻게든 붙잡아 놓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마감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 것 같고요. 10월 들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음 주는 매크로 지표도 굵은 게 없고 또 시장이 별일이 있을까 싶은데, 시장이 이렇게 안정 찾아간다? 그러면 증시가 나쁠 수 없겠죠. 통화시장에서는 엔화가 강하게 눌렸고, 파운드나 오지달러, 유로화는 나름 잘 버텼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었고, 통화옵션 만기, 통화 선물 만기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시장이 조용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엔화가 마이너스 1% 가까이 눌린 거는 특히 고점 대비로 거의 1.5% 눌렸거든요.
이거는 금요일날 그 오후 3시 30분에 BOJ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한 50bp 금리 인하한 거를 약간 좀 의식한, 그러니까 그 BOJ가 앞서 나가서 급하게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엔화가 쭉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로 엔화가 꺼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번 9월 말까지는 그냥 엔화가 이 레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랑 실버가 또 올랐어요. 특히 골드는 연중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죠. 걱정되는 것은 이제 골드 옵션 만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콜옵션 감마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연중 신고가를 골드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갱신하고 있었는데 콜옵션 폭발로 인한 말도 안 되는 상승은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음 주 이제 9월 분기 마감되죠. 근데 무슨 이슈가 생겨서 골드 가격이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때는 골드 가격, 그 골드의 콜매도자들 여기서 손절매가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나머지 상품 가격들은 상승이 한계 달한 것인지 좀 조용한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텍사스 기름 같은 경우는 71달러, 그리고 브렌트는 74달러로 근처에서 마감하면서 그냥 일주일간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한 정도지 상승 모멘텀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개장할 때만 해도 나름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장 개장 후에는 유럽 증시 하락세를 따라가서 줄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9월물 선물은 19,6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했는데 12월물로는 2만 포인트에서 끝난 것이죠. 장 초반의 하락은 유럽 증시 마감 때까지 이어졌고 유럽 증시 종가 저가 마감 이후에는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시가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고 변동성은 더 죽지도 않고 살아나지도 않으면서 마감까지 약보합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눈여겨볼 것은 CFTC의 COT 리포트 중 S&P 500 투기적 숏 포지션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 올해 3월에 급증한 것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모자라요. 그래도 6월에 쌓인 숏보단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발표될 수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한 두 가지 주된 견해는 11월 대선 전까지는 시장이 빠지지 않을 것이고 시장은 두 차례의 조정을 모두 이겨낸지라 최소한 한 번은 위로 강한 슈팅을 주면서 S&P 500 지수를 6,000포인트나 6,100포인트까지 올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약세론자들은 시장이 큰 그림으로 봐서는 아직은 수렴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수렴 구간 끝나고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10월 실적 시즌 이후에는 밀릴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당장은 시장이 빠질 생각이 없다. 이게 공통인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 변동성 수준 굉장히 높거든요. 또 개별 종목단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메타, 또 애플이나 뭐 아마존도 아직은 부러질 때가 아니죠. 오히려 9월 중순까지 달렸던 금융주가 쉬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들 기술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여하튼 시장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그에 비하면 변동성은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조용한 움직임 보여서 코멘트할 것이 없지만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변동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장에 변동성 매도가 좀 더 이어진다. 그것만으로도 S&P 주가 지수는 또 나스닥은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오전장에 상승 나온다. 그럼 그게 전부고 하루 종일 그냥 횡보가 나오는 또 지루한 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즉 변동성 대비 충분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익 실현해야지 아직은 뭐 추세로 포지션 들고 밀어붙일 장세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보면 나이즈의 그 IBM 올해 은근히 강한 성과 내고 있어요. 근데 개별 종목 이슈가 있긴 하지만 테크의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은 이미 충분히 퍼포먼스를 냈고 중간에 위치한 종목들이 이렇게 열심히 상승세에 이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변동성이 큰 하단에 위치한 종목도 논외로 하고요. 그 오라클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 보면 NPU 칩들, 그러니까 뭐 그 엔비디아 같은 그런 칩 업체들은 충분히 가격이 반영돼 있고 시장은 솔루션에서 지금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돈이 왔다가 다시 칩으로 갈 것이냐 이건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다시 칩으로 간다, 엔비디아도 강세 나온다 그러면 AI 바람이 한 번 더 부는 건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IBM이나 지금 오라클이 그 20년 전에 팔아먹은 솔루션들을 그동안에는 유지보수만 해왔죠. 그래서 제대로 뜯어고친 적이 없는데 이제 AI 붐 부니까 이걸로 새로 갈아치우면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느는 것 같아요. 그 지인이 지금 호텔 업계에 있어서 한 얘기가 글로벌 체인 호텔 있잖아요. 오라클 쓰고 있어요. 근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주 오래전에 만든 솔루션들이라서 자동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데 어차피 호텔업이라는 게 사람 갈아 넣는 일이니까
그냥 사람 시켜서 여태까지 멍청한 짓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솔루션 적용해서 새로 쫙 이렇게 시스템 업데이트하면 영업직 빼고는 그냥 다 치워버려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업종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겠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가득 뺐다고 하지만 여전히 더 프리미엄에 빠져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증시 자체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한 주 동안은 강세 콜 포지션을 계속 쌓고 11월물이나 12월물 풋옵션을 매도한 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건데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 것 같아요. 물론 금투세가 도입되면 어쩔 수 없는 언더슈팅 나오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시장이 룰이 불리해지는 것일지 그렇다고 완전히 떠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싸진다? 그럼 또 살 사람들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말이죠. 아직 옵션 시장은 넓은 레인지를 두고 방향성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일단 프리미엄 쭉쭉 빠지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세적 상승보다는 장중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기나긴 조정도 나오면서 비추세의 계단식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9월 말까지는 따로 주식을 담지 않겠지만 국내 주식은 안 담겠는데 10월부터는 국내 주식 좀 담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 선물을 좀 가볍게 하고 국내 시장에서 옵션 매도를 좀 강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실버 매수 포지션 계속 홀딩 중이에요. 실버는 청산보다는 언제 추가 매수를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골드 실버 비율 차트가 있거든요. 이게 좀처럼 바닥을 찝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위로 돈다? 그러면 그때는 실버를 추가 매수할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버가 지금 이 정도 올라왔다고 고점 찍었다고 보기 않고요.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보면 언제 더 살 것인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28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지금 32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품 통화들 그 캐나다 달러 루리는 못 갈 것 같은데 오지 달러는 갈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4분기에 32.5달러 실버가 돌파한다? 그러면 저는 강력한 모멘텀 발생이라고 보고 추격 매수할 겁니다. 이익 실현 안 하고요.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매도 포지션 잡지 않고 관망할 생각입니다. 단지 12월물이 2만 포인트 안착을 해서만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 모멘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매크로 이슈가 시장을 누를 만한 이슈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물론 추세 상승한다기보다는 등락을 보이면서 변동성 매도와 함께 레벨업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따라가면서 매수하기는 굉장히 피곤한 하지만 시장이 꺾이지는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당분간은 나스닥 숏 안 쌓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